네, 뉴스특급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목요일에 네 남자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에 정치권 이슈로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특급이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저기 끝에다가 물음표를 좀 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4시간이나 미뤄진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 기자회견입니다. 이 안철수 전 대표의 움직임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잠시 뒤 3시, 그러니까 1시간 30분여 뒤면 당대표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안철수의 재등판 여부에 정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이현정 의원님. 네. 당대표 나오는 겁니까? 일단 좀 무게중심이 일단 대표 출마 쪽으로 상당히 무게중심이 기울어진 그런 모양새입니다. 일단 오늘 오전 11시에 원래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이제 출마 기자회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사실 어제 밤과 오늘 오전 사이에 당내 동교동계 의원들과 그리고 일부 의원들이 상당히 반발을 많이 했습니다. 즉, 왜냐하면 사실 지난 총 대선에 대한 어떤 정책 책임을 져야 되고 특히 이제 문준용 씨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정책 책임을 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빠른 등판 아닌가 그렇게 해서 상당히 조직적으로 반발을 많이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오전에 갑자기 또 연기가 됐습니다. 일단 뭐 그래서 혹시나 안 하는 쪽으로 이제 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이야기 나왔었는데 일단 지금 이제 그 3시로 기자회견 날짜 시간이 바뀜으로 해서 예. 일단은 출마 쪽에 일단 한 뭐 7, 80% 정도가 일단 좀 기울어진 형국 같습니다.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오른쪽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행보를 한자로 요약하면 오락가락 철수입니다. 7월 30일 3일 전에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고 그제 이 당 지도부와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결심을 굳혔다. 그런데 어제 이 당 창건의 반짝이었던 김한길 전 대표와 만난 다음에는 좀 고민을 하고 오늘 기자회견 11시에는 보류가 됐었어요. 예, 평론가님, 저는 어제 있었던 이 심야 회동에 좀 집중하고 싶은데 과연 어떤 얘기가 오갔길래 고민을 하게 됐을까요? 글쎄요,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당내에서 이렇게 반발하는데 곧바로 출마 선언을 하기가 좀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어찌됐든 의원들의 동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동교동계 원로들도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하면 우리 그냥 탈당하겠다 이런 말을 지금 대놓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제보 조작 사건으로 국민의당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탈당자들이 나올 수 있다. 또 탈당한 사람들이 민주당으로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결국은 본인이 출마를 하는 것은 출마 신호탄이 결국은 당내 분란이나 아니면은 분당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점을 우려하지 않았을까. 또 의원들 사이에서 그런 점들을 많이 설득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근데 저는 어제 초재선 의원들 만났을 때 초재선 의원들의 반응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이미 깍두기 다 담가놓고 당국에다가 무다 썰어놓고 난 다음에 깍두기 담으면 좋을까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격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답은 다 정해져 있다, 이런 말입니다. 답은 다 정해놓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 거야? 라고 물어보는 느낌을 받았다고 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의 마음은 상당히 굳혀져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든 의원들을 좀 설득하고 이 당내 분란이나 아니면은 내부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출마 선언을 하고 싶어 했는데 결국 그런 그림은 못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비한 거 한번 더 보실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준비한 판넬을 만들 시간이 최종적으로 12시 55분쯤이었으니까 방송 시간 직전이었는데 그때 안철수 전 대표가 3시에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런 속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언제 이거는 저희가 직접 손으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3시입니다. 3시. 3시에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기자회견 아마 출마 쪽으로 가닥이 잡힌 기자회견을 열 것 같습니다. 당 내부 상황이 좀 녹록치 않아서요. 오늘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전 대표의 당대표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출마 권유한 사람들의 의견을 좀 수용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의견들을 묻지 않았나 싶어요. 오찬 회동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말로 금명간에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야기를 했고 근데 나는 출마를 했을 때의 장단점 또 출마를 하지 않았을 때의 또 이러는 현상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입장을 정리해서 전달을 했고 오로지 결심은
안 전 대표가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물론 뭐 1시간 반 뒤면 저희가 그 정답을 알 수 있겠지만 현재 전해지는 말로는 한 80% 정도는 굳혔고 20% 정도는 주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주저를 한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출마냐 아니냐 이것이 문제로다. 한마디로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햄릿 증후군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결정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결정장애를 햄릿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지금 나름대로의 어떤 정치적 득실을 상당 부분 따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햄릿 증후군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 목표를 명확하게 하라. 두 번째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 두 개를 대안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나름대로 어떤 박주선 비대위원장하고 만날 때만 해도 마음을 확실히 굳혔다라고 했는데 마음이 왔다 갔다 했던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재선 의원들이 진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습 또 그리고 일부 같은 경우에는 탈당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서 했는데 결국 어제 오늘을 거치면서 결국 결국 뭐겠습니까? 대선에 대한 꿈을 확실히 굳혔다. 이렇게 봤을 때에 오늘로 봤을 때는 아마 3시에는 완전히 확실한 어떤 대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안철수 전 대표의 재등판은 기정사실화됐다고 보면 이종호 박사님. 근데 당내 분위기가 반안 감정이 지금 상당히 많아서 안 전 대표가 권력욕에 눈이 멀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예. 네, 당연히 이제 그런 예상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안철수 전 대표가 오늘 11시 사실은 기자회견 하겠다라고 한 걸 왜 취소했는지 좀 납득이 안 가요. 오후 3시 한다는 거로 봐서 출마는 거의 이제 확실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겠다라고 얘기했으면 그냥 결단을 했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좀 결단력 부족의 한 단면을 드러내는 현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결단을 했으면 일단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고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 출마를 이제 하겠다라고 마음을 굳혔으면 당연히 반발은 예상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반발 관련해서 그걸 어떻게 무마할 것인지, 어떻게 설득해낼 것인지, 또는 그와 관련해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본인이 차후에 당대표가 돼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보관까지도 사실은 가지고 결단을 해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4시간 예. 동안 괜히 좌고우면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시간 뿐만 아니고 그 전부터 결국 좌고우면한 결과가 지금 이제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도 정계 복귀할 때 굉장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얘기들이 막 나왔었어요. 권력욕에 사로잡혔다느니, 대통령병에 걸렸다느니. 그런데 어차피 이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결심을 굳히고 뭔가 중대한 결단을 해야 될 경우에는 앞으로 어떤 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결단이라고 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특히 결정적인 대목에서 결단은 더욱더 그렇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역시 안철수 전 대표가 정치력이 좀 부족하다는 면을 이번에도 다시 한번 확인을 이제 하게 해주는데 일단 3시에 출마 선언을 하고 한다라고 전제를 하면 그 이후에 정말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으나 좀 걱정되는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안철수 전 대표는 지금 반사 이런 얘기 듣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탈당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탈당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국민의당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결국 친문 개파주의를 청산해야 된다. 그러면서 비판하고 본인이 탈당을 했는데 예. 본인이 지금 국민의당에 들어가서 대표 출마하려고 그러는데 국민의당 의원들이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의원들이 이제 우리 탈당할 거야. 친한 게 개파주의에 우리는 진짜 못 견디겠어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안철수 전 대표한테 반사 이렇게 얘기하면 안철수 전 대표가 명분이 굉장히 없는 것처럼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나가지 마, 이 얘기입니까? 그렇죠. 당신한테 되돌려주는 얘기가 된다. 당신이 옛날에 과거에 했던 말을 똑같이 당신이 들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런 상황 당신은 그러면 용납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어볼 때 안철수 전 대표가 어떤 방식으로든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 아마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심의 시간이 깊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안철수 전 대표가 대선 출마라고 하는 나름의 원칙이 분명하게 서 있는 상황에서 어떤 고난의 길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해서든 넘어가야 그 목표를 성취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현실론이 좀 더 앞서갔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현중 의원님 그럼 네. 이 점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는 곧 탈당이다. 뭐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탈당을 불러온다. 뭐 일단 이제 국민의당 내부는 크게 두 개의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호남 쪽이, 하나는 비호남 쪽인데 사실 호남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천정배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아마 천정배는 어제 출마 선언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박지원 전 대표를 비롯해서 다들 이제 지금 천정배 대표를 좀 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호남 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동안 보면 여러 뭐 이현주 의원이나 그다음에 보면 이렇게 이제 밀었는데 사실은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 결심을 굳히면서 이제 그쪽으로 상당히 쏠려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지 지역적인 어떤 성향뿐만 아니라 좀 노선에서도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동교동계나 이제 호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진보적인, 그러니까 민주당과 좀 가까운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 같은 이제 비호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바른정당과 좀 가까운, 어떤 면에서 보면 중도개혁적인 그러한 측면은 하나 있는데, 사실 그동안 그 안철수 전 대표가 당의 어떤 여러 가지 활동에 굉장히 불만을 좀 많이 나타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낙연 총리의 인준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현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협조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쾌감을 표현했다고 하거든요. 예. 이제 그런 걸로 비춰본다면 이번에 지금 안 전 대표의 출마 선언을 할 경우에 단지 이것이 지금 뭐 당내에서 그냥 뭐 안철수 대표를 그냥 뭐 호불호가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당 내부가 상당한 노선과 지역적 갈등을 겪을 소지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아마 이번 그 경선을 통해서 특히 이제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안철수 전 대표 나오더라도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예. 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친 천정배 계통과 친 안철수 계통 이런 쪽으로 나눠져서 당이 상당히 지금 내용을 겪을 가능성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겠습니다. 뭐 호남 출신 의원들, 뭐 국민의당의 지금 뿌리가 호남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잠깐 나갔지만 자막에도 동교동계 의원들도 지금 반대 목소리가 분명한데, 정치권이 술렁이는 건 뭐 국민의당 내부뿐만 아니라 저기 화면 보시면 김홍걸 전 위원장, 뭐 정청래 전 의원 싸잡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만큼 또 여전히 그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얘기다라고도 보이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당 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김홍길 그 민주통합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염치 없다.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생각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대선에 나가서 낙선을 해놓고는 결국 그거에 대한 책임도 없이 지금 나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책임 정치라는 의미에서 사실 이것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고, 결국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김홍걸 통합위원장을 비롯해서 지금 정청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상당 부분 비판적으로 해서 지금 이 국민의당 쪽을 상당히 압박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겠습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당이 호남계와 비호남계에 있어가지고 상당 부분 압박해서 정계 개편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나름대로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종훈 박사님.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 입장을 한번 보면 그래도 내가 만든 당 이 어려움을 내가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 수 있으면 마냥 이것만 갖고 당내에서 비판만 하기도 조금 어려운 건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지금 국민의당이 굉장히 좀 위기 국면에 처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보 조작 사건 아니더라도 구조적으로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든 좀 이렇게 국민의당을 가능하면 좀 흡수 통합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원내 다수당이 되는 겁니다. 또 원내 제1당 과반 의석. 그러면 이제 국회 앞으로의 이제 국정 운영이 굉장히 순탄해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런 욕구가 상당히 지금 내재해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한마디로 이제 바람 앞에 촛불 그런 형국인데, 지금 이제 제보 조작 사건이 터졌고 이 상황에서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마저도 정치권에서 완전히 밀려나는 상황으로까지 간다면, 예. 그러면 이 좀 호남 중심으로 호남 정체성이 더욱더 강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랬을 때 결국 호남 민심이라는 이름 하에 결국은 통합론에 이제 힘이 좀 실릴 가능성도 없잖아 있는 거죠. 그거를 우려해서 사실은 안철수 전 대표가 이번에 이제 도전장을 던진 이제 그런 격인데,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서. 더불어민주당 쪽에 뭐 김홍걸 위원장이라든가 뭐 정청래 전 의원이 저런 반응을 보이는 거 뭐 그럴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저런 말을 할 자격은 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그대로 따라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대표 출마할 때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 출마했고 또 대표 나온 다음에 패권주의 논란 속에서도 결국은
자기 패권, 자기 객파를 강화를 해서 결국은 선거에서 자기 지지 기반을 만들어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찌됐건 대통령이 됐단 말입니다. 그 학습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제가 보기엔 앞으로도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했던 그 길을 문재인 그대로 대통령이 그대로 쫓아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학습 효과 뭐 이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안철수 전 대표가 당권 도전하냐 안 하냐보다 오히려 지금 냉정하게 정치인 안철수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 지금 호남 얘기를 쭉 해봤는데요. 호남 민심을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광주에 나가 있는 정승호 호남 광주 호남 취재본부장 연결해서 한번 호남 민심 알아보겠습니다. 본부장이 나와 계시죠? 네, 광주입니다. 지금 뭐 당대표를 아마 출마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지금의 안철수를 바라보는 호남 민심은 정확히 어떻습니까? 네, 그 출마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이전부터 좀 나왔고요. 예. 그리고 지금 고심하고 있다는 흔적도 보이긴 했었는데 결국 이제 출마 쪽으로 무게중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를 두고 지금 지역에서는 다소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선 패배, 그다음에 재보 조작 사건에 대한 반성, 그리고 성찰의 시간을 가져도 좀 부족할 판인데 다시 정치 전면에 나서는 것에 대한 실망감이 다소 좀 큰 것 같고요. 아직은 당 일선으로 나서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의도 아니고 당에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당의 이제 불안정한 상황을 안정시키고 안 전 대표가 충분하게 정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와도 늦지 않다. 이런 분위기가 좀 강합니다. 공부를 좀 더 해라 정치. 예. 지역에 있는 국민의당 소속 시의원, 구의원, 뭐 이런 분들도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예. 내년 이제 선거가 이제 지방선거 10개월 정도 앞두고 있는데 잘못하면 당이 깨질 수도 있다. 이런 불안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본부장님 뭐 아직은 뭐 충분한 공부 필요하다, 부정적이다 이런 단어를 사용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다음 대선 때 좀 시간을 두고 다시 나온다면 그때 호남 민심은 다시 좀 반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물론 예측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예. 이 명분을 지금 뭐 내세우고 있는데 본인이 구원 투수로 나서겠다. 당 위기니까 내가 나서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역에서는 지금 나서기보다는 훗날 계약하는 게 훨씬 더 실질적인 측면에서 더 낫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제 안전 전 대표 측근들이 이제 정면 돌파를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은 전면에 나서는 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당권과 대권을 이제 분리하는 게 맞고 안 전 대표는 당권보다 대권 주자로서 역할이 더 앞으로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단 호남 민심은 지금 안철수 전 대표의 당권 출사표 이렇게 녹록치가 않군요. 알겠습니다. 광주 호남 취재본부의 정승호 본부장께 연결해서 호남 민심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연결 쭉 들어봤는데 일단 호남 민심은 그렇게요. 일단 1시간 20여 분 뒤에 뭐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요. 호남 민심은 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한때 호남에서 지지율이 정말 바닥까지 내려갔던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최근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호남에서. 국민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도 뭐 이 격차가 굉장히 더 심해졌고. 자, 그래서 사실은 이거 참 바람직하진 않으나 지금 반사적 이익의 정치 의 시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 돌입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다분히 그 안철수 전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사실은 TV 토론 뭐 잘 못하고 그러므로 해서 반사적인 이익을 굉장히 많이 얻었던 거 아닙니까? 국민의당 또는 안철수 전 대표의 갓세의 대표 상당 부분을 선거 막판에 흡수를 하면서 집권까지 갈 수 있었던 그런 그 상황이라서 사실은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나오는 거에 대해서 호남 민심이 저렇게 이제 약간 부정적이긴 하나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뭐 예를 들어 호남 쪽에서 보기에 좀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그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그러면 또 민심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안철수 전 대표 측도 그런 생각 다 계산해 놓고 이번에 이제 아마 조금 무리수가 따르더라도 그냥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 쪽에 조금 더 근접해서 조금 가까이 가서 그쪽 입장의 어떤 시각으로 조금 더 설명을 좀 하자면은요. 제가 생각하는데 지난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을 안철수 전 대표는 이 지역적인 정당의 어떤 구도 한계를 아마 절감했던 게 그게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전국 정당으로서 조금 기반이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안철수 전 대표하고 같이 붙으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선거 운동할 때도 그렇고 전국에서 각 그 지역 조직들이 다 움직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는 호남을 떠나고 다른 지역만 가면 정말 뭔가 이렇게 준비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굉장히 지역 정당으로서의 한계를 많이 느꼈을 거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다음 대선을 준비한다고 하면은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 정당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전국 정당화되는 모습들, 그러니까 전국에서 골고루 지지를 받는 정당의 면모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내가 차기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대표로 출마를 한다 하더라도 호남에서 반대를 하면 그거에 이제 그냥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반대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그 한계를 뛰어넘고 자기가 극복해서 새로운 당의 면모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결국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완벽한 전국구 정치인으로 거듭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알겠습니다. 다음 대선에서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찌됐건 이제 당대표 출마가 가시화되면서 안철수 전 대표의 책임론 다시 불거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진영 씨 제보 조작 관련 대국민 사과 때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이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하고 책임질 일 있으면 예상을 넘는 정도까지 저는 책임져 왔습니다. 선거 패배했을 때 당대표 내려놓았고 작년 리베이트 조작 사건 그때도 저는 무죄를 알고 있었습니다만 당을 구하기 위해서 당대표를 내려놨습니다. 저는 항상 책임져 왔던 정치인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인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 뭐 본인께서는 책임지는 정치인이라면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불과 한 달도 안 됐어요.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책임하고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책임하고 좀 다릅니다. 좀 다르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정치인의 책임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정치를 더 잘한다는 것이죠. 그걸 이제 보답을 하겠다 이런 뜻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아마 안철수 전 대표는 이제 두 사람의 모델을 생각해 봤을 거예요. 즉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계 복귀 모델과 그다음에 손학규 전 대표의 정계 복귀 모델 이 두 가지를 아마 생각을 봤을 겁니다. 자 그럼 뭐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공한 배경을 보면 열성적인 지지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호남이라는 그 지지자들 근거로 해서 결국 이제 대선에 도전해서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손학규 전 대표는 강진에 가셔서 오랫동안 있었지만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모든 걸 버리고 강진 그 움막에 가서 그렇게 사신다는 것 자체가 정치인은 상당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정계 복귀를 했지만 또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또 잊혀진 정치인이 돼버린 것이죠. 자, 그런 면을 봤을 때 아마 그걸 옆에서 본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 봤을 때는 결국 정치의 책임이란 건 다음 선거 때 이기는 것이다. 다음 선거 이겨야지만 그게 정책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아마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결국은 이제 다음 이제 어차피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근데 상당히 좀 위험 부담을 좀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아마 그 여러 명이서 그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정계 복귀를 반대한 논리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복귀를 해서 내년 지방선거 때 만약 국민의당이 제대로 성적을 올리지 못하면 그때 또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책임은 지금 책임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때 책임지는 것은 그냥 정계를 은퇴하는 책임이에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번에 한번 또 겪었기 때문에 만약 그때 당대표로서 일정 정도의 성과를 얻지 못하면 그때 정치적 책임이란 것은 결국 정계를 떠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저 내부에서도 그런 설득을 많이 했을 거예요. 왜 그 부담을 지려고 하느냐. 지금 구도로 보면 국민의당이 내년에 성과를 얻기에는 상당히 힘든 구도입니다. 예. 자, 그랬을 경우에 안철수 전 대표가 복귀를 해서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상당한 모험이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아마 그 책임은 고스란히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떠안아야 될 겁니다. 여기 계신 전문가들과 얘기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갈래는 쳐졌어요. 오른쪽에 준비한 거 한번 보실게요. 자, 그러면 1시간여 뒤에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를 한다 치자고요. 쳤을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지금 오늘 기자회견도 이렇게 11시에 열겠다고 했다가 4시간이나 보류됐고 물론 뭐 고민의 깊이야 뭐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처럼 안철수 전 대표가 철수만 2번, 3번 했다 이런 비판 많은데 만약에 또 이번에 당권에 나섰다가 뭐가 조금이라도 본인에게 걸림돌이 생기면 또 다시 오락가락하고 이런 모습 보이면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워낙 두 차례에 걸친 이른바 철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2011년에 서울시장에 나간다라고 했다가 이른바 아름다운 철수다라고 하면서 지금 박 시장에게 물려줬고, 지난 2012년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 출마를 했다가 60일 만에 결국은 미국으로 갔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는 나는 더 이상 안철수가 아니다, 강철수다라고 하면서 고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상당 부분 지금 대선에서도 상승세를 탔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어떤 책임이란 어떤 것을 앞두고 이렇게 계속 좌고우면하는 모습 속에서 결국 큰 어떤 대권을 가질지에 대한 어떤 큰 정치인으로서의 국민의 어떤 이미지를 상당 부분 희석했다는 점에서 약간 시기를 조금 놓쳤다는 점이 조금 어떻게 보면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점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예, 뭐 앞서 말씀처럼 사실 10개월 남은 그 지방선거가 국민의당에 있어서는 굉장히 만만치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큰 모험이 될 게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내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는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차기 대선에 출마해서 대권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그냥 꽃길만 펼쳐질 거라고 안철수 전 대표가 상상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지난 대선 때 굉장히 진화했다고 하는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철수했던 안철수에서 그 다음에 강철수에서 독철수가 됐다고 하는 평가까지 얻었단 말이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독철수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거에서 애둘러서 피해가지 않고 정면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그걸 만약에 평가했다고 하면은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으로서 진화하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라고 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자기가 승부를 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승부를 못 걸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만약에 또 이번에 당내 반발이 많으니까 이번에는 당대표 출마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김성환 안철수 전 대표 평론가님은 보면. 안 전 대표가 지금 나가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군요. 안철수 전 대표가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출마할까요 말까요, 이거 국민들한테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여주다가 나중에 결국 출마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예 안 하느니만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국민사회에서 이런 얘기가 평가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여기에서 반발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본인이 뛰어넘고 계속 극복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대권이라고 하는 게 그저 손에 그냥 쥐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일종의 쟁취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된 것이죠. 여기 계신 네 분이 이제 안철수 전 대표 1시간 뒤 미래와 1년 뒤 미래까지 한번 점쳐봤는데 그대로 들어맞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